제가 거의 마지막 순서여서 많이 이제 시간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네, 가신 분들은 아쉽게 됐고요. 엄청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제 설명은 제 토요일 날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사실은 제가 국어 수업을 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문피를 가져왔어요. 지금 옆에서 바로 수업하다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도 어떤 내용을 좀 지금 강조해서 수업했는지를 여기 이제 오늘 참석하신 학부모님들께도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 말씀드리면서 이제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못 드렸네요. 김남준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지 않게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끊고 그 뒤에 수학 선생님 차례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요 내용은 제가 그 배부된 자료에 넣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배부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제가 배부된 자료에 넣어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릴 겁니다. 어떤 거 봐주시라고. 그럼 그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양력을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부원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구성고랑 죽전고 수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여기 처음에 이제 강의를 깔고 수업을 했는데, 요건 이제 뭐 좀 비밀이지만 그래도 자랑 삼아 말씀드리는 것, 저희 반 4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제 한 80명 정도 인원이 되는 상황이라, 요거는 진짜로 이제 20배 상승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 듣는 친구들, 당연히 이제 1, 2등급, 요거는 구성고 1, 2학년 수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결과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적어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러셀에서도 수업하고 있는데, 러셀에서도 지금 강남, 중계,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대치에서도 개강을 할 거라서 나름대로 잘 가르치는 강사기 때문에 강의를 주시지 않았나,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써놔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그 좀 전에도 제가 국어 공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써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거랑 이제 저의 특성까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국어 공부에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지금 여기에 제가 띄워놨는데, 국어 선생님이 국어를 가장 잘해야 되겠죠? 본인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띄워놓은 게 뭐냐면, 제가 매해 수능을 직접 본다는 그 수험표를 띄워놓은 거라서, 네, 제가 국어를 만약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써놨고요. 사실은 근데 뭐 그거를 자랑하려고 띄워놓은 건 아니고,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어는요, 다 맞는 거 중요한데요,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수능을 왜 보는지도 대충 느낌 오시죠? 저는 시간을 제가 직접 재면서 푸는 강사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약간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특수성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그 방식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 내용과 관련해서 좀 전에도 수업하다 온 거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국어 공부할 때 틀린 문제 있죠. 그러면 제가 실수했어요 하고 얘기하지, 왜 실수했어요를 말 안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왜 실수했는지를 분석하는 게 국어의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방법을 수업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띄워놓은 거니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국어는 굉장히 논리적인 과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국어는 국어라고 부르지 않고 논리라는 과목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나 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 뒤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 앞에 당겨서 말씀드리면, 논리라는 거는 솔직히 쉽게 말씀드리면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뭐 언어 유희를 쓰자면 글귀를 못 알아봐요. 써있는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가 요즘 어려워지고 1등급 컷도 이번 수능 쉬웠다고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우리 2학년 친구들한테도 말했는데요, 쉬웠다고 애들이 말해요. 근데 그 쉬웠다고 말하는 친구들 다 1등급 아닙니다. 1등급 아닌 애들이 국어 쉬웠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러면 1등급 아닌 애들이 국어 쉽다고 할까요? 자기가 실수해서 틀린 거지, 나는 원래 100점 맞는 애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은 재밌게도 영원히 국어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래서 국어는 재능이라고 말해요. 그 친구들이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 그리고 국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요 또 해결책 방법을 수업하는 게 제 수업 내용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어 전공자다라는 거를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사실 이 국어 전공자 관련된 개념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문학이나 문법과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제 내신 시험 범위가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신에 예를 들면 정철의 송미인곡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제가 내년에 아직 학교들이 확정이 다 안 됐어요. 어떤 교과서를 쓰는지. 근데 이제 국어는 9종이 나왔거든요. 교과서 그 내용을 제가 다 입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실려있는 작품 중에 송미인곡도 또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저희 아버지 때부터 보면은 거의 5, 60년 동안 정철은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정철 송미인곡만 공부를 합니다. 이게 문제 발생이죠. 그리고 어려워하죠. 외부 지문이 나오면 해석이 안 돼요. 외부 지문을 그래서 수업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외부 지문을 제가 100이면 100, 뭐 200이면 200 수업을 해봤자 어차피 거기서 또 변형하셔서, 진짜 아이들이, 제가 죽전고 예전에 내신 대비할 때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선생님이 아예 새로운 한시를 발굴하셔서요,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지금 그 고등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면 요즘은 아이유 노래, 네, 대중가수 노래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가르침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가르쳐 준다고 치더라도 관련된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딱 배우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왜 전공자 얘기를 드렸냐면,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지문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요게 송미인곡이다 라고 제가 말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뭘 공부해야 되냐면, 문학 전공자인 제 아래서 여기 밑에 수면에 잠겨져 있는 게 바로 당시 유교 사대부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해해야죠. 그래야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 가치관 아래서 아이들이 처음 보는 걸 독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제가 국어 전공자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마지막 거 정리를 해본 겁니다. 물론 문법도 마찬가지긴 한데 오늘 시간 없기 때문에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국어학습의 본질적 방법, 벌써 이미 설명 다 드렸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가 여기서부터 사용이 되는데요. 벌써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 그러니까 첫 페이지 딱 넘기면 나오는데, 칸트는 이라고 시작되는 지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지문을 제가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수업하냐면, 칸트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억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4가지 써놨죠. 개념을 기억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의어, 같은 뜻인데 다른 편으로 바뀌는 거 매우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C가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칸트랑 그런 반대되는 사람이 누군지 인지하고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여기 보이시죠? 셀러는 칸트의 이러한 이해가 인간의 감정은 배제하고 이성만을 강조했으며 다다다다다 하고 비판이라고 써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시면, 우리 아이들 제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그럼 칸트랑 셀러는 서로 반대가 되네요 라고 인지할 겁니다. 요렇게 읽기 시작할 거고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 있죠? 그게 실제로 제가 겨울방학 때 수업할 제 교재입니다. 표지도 제 교재 표지예요. 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 발전해서 아이들에게 뭘 할 거냐면, 그래서 제가 문제까지 오른쪽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문제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셀러가 중요할까요? 칸트가 중요할까요? 문제를 대략 쭉 훑어보시면, 네, 셀러가 중요한 게 보이시나요? 문제에? 네. 그러면 여기서 확장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한국말은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칸트가 먼저 나왔고 셀러가 나중에 나왔죠. 그 이유가 뭘까요? 셀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만약에 기호로 표기한다면 요즘 친구들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거든요. 동그라미는 좋은 거고 세모는 뭐 마이너스 부정인 거고 이런 거 표시하는데 기준을 세워야죠. 뭐가 좋은 건지. 문제로 보면 셀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칸트와 관련된 유의어들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죠? 다 세모 치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읽도록 하는 게 바로 문제가 제시하는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문학이나 문법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그 논리와 관련된 내용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랑 같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작업. 이것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게 만드는 작업.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이 작가의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계속 깨닫게 하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이제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내년에 국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는 성취 기준이 조금 바뀌긴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문법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4단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현재 기준 1학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기준 2학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 부분이 있죠. 요 6단원이라 되어 있는 요 문법 요소. 쉬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높임 표현, 뭐 사동, 피동 이런 겁니다. 요게 1학기로 오고요. 그리고 여기 한글 맞춤법이라 그래서 막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 있죠? 요게 2학기로 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큰 변화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수업에서는 이 전체 책의 틀을 다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요. 이제 그것도 거의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취 기준의 변화 이렇게 띄어놨는데요. 요 내용은 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의 본질 요거를 제가 자료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칸트 셀러 있는 거에서 한 9장 정도 넘기시면은 요거를 똑같이 해서 가로로 넣어놨거든요. 네, 가로로 넣어놨는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 두 번째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두 번째예요. 기본적인 국어력을 향상을 시켜야지 중학교 때 특히 A 많이 나왔다고 좀 자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개념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는 수준. 그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관 전체 자체로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걸 내신 대비의 본질로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너무 당연한데 우리 친구들 절대 안 할 겁니다. 2주 전에 하지 말라고 해도 꼭 2주 전에. 그래서 저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써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요것도 이제 그 옆 페이지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보통 지금 문학은 우리 친구들이 또 힘들어하는 게 표현법을 너무 암기식으로 중학교 때 공부를 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법을 요것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표현법을 암기식으로 가르치지 않고요. 여기에 저 직유법 이런 거 안 써져 있죠. 왜냐하면은 직유법 그런 거는요 사실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직유, 은유, 뭐 대유, 의인, 화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직유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유적인 게 뭔지를 확실하게 아이가 알아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하위 카테고리들은 다 뭐죠? 비유라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이거를 아이들이 인지를 먼저 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체계를 정리해 놔야 직유를 배워도 명확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유는요 A라는 것을 빗대서 B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도 생각해 보세요. 의인법이 사람처럼 표현한다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것도 비유 중에 하나죠. 그러면 A라는 것을 B라고 표현할 때 사람처럼 표현하는 건 A에 들어가는 거예요? B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는 걸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화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사실 A입니다. 예를 들면 비둘기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걸 사람처럼 표현했대요. 네, 그러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사람이 아니고 비둘기죠. 그게 의인법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가르친다는 말씀으로 커리큘럼 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맥락으로 저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수업합니다. 칸트, 셸러, 서양 철학 지문으로서, 그럼 서양 철학 지문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수업할 거고요. 품사도 제가 뭐 체험, 관계형 자세하게 쓰지 않고요. 품사 전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체계를 먼저 잡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 우리 2달 동안의 과정이 되니까 혹시 저는 그 선생님이랑 내신을 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자부심이 있는 건 방학 때 이 수업을 들어놓으면 적어도 1학년 때 필요한 국어의 전반적인 체계를 다 학습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품사라는 거는 문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할 때요, 높임 표현을 할 때 누군가를 높일 때 막 우리가 할머니 깨서 할 때 그 깨서 있죠. 깨서의 품사 이름이 뭐냐면 조사거든요. 그 말을 몰라서 애들이 틀려요. 또는 뭐 예를 들면 드시다 할 때, 할머니께서 드시다 할 때 그 시는 서너마럼이 시라고 하거든요. 서너마럼이라는 것도 여기서 다 배웁니다. 그런 말을 몰라서 틀리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 수업을 들어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다.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 관리 커리큘럼이라서 이미 그 배부 드린 자료에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설명이 짧아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 아까 이제 저희 이사님께서도 저 1, 2, 3학년 수업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1학년 교재, 2학년 교재, 3학년 교재 요거는 제가 PT에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제 전화번호 넣어놨으니까요. 네, 혹시 관련된 거 상담 원하시면 여기로 연락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한번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국어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적어놓은 것들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저는 서둘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